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는 지도자들의 파격적인 행보와 급변하는 정세 속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6년의 첫 달도 벌써 중반을 넘어섰네요. 오늘 다룰 뉴스들을 보니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돌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보여주는 행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국가가 무려 10곳이나 됩니다. 숨가쁘게 달려봐야겠는데요. 먼저 우리 한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동시에 현 정부의 상징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확정하며 개혁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농지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 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도 현대적 의미의 경제적 기본권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특히 전임 정부에 대한 특검법 통과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내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와의 결별을 공식화하는 역사적 단절의 의미가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2026년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상향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국채 발행 증가 우려로 들썩이고 있네요. 그렇죠. 시장은 늘 정부의 지출 확대에 예민합니다. 마치 1930년대 뉴딜 정책 당시 정부 부채를 걱정하던 시선과 비슷하죠. 하지만 정부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20조 원을 투입해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경기 부양 성과가 국민들의 지지를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기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샀던 수워드의 바보짓이 떠오르네요. 당시엔 비웃음을 샀지만 지금은 신의 한 수가 됐죠.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북극권 자원 확보와 안보의 핵심 요충지로 보고 21세기의 알래스카 매입 신화를 재현하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답게 국가의 주권을 영토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독특한 통치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외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생포하며 외교적 승리를 선포했고 푸틴이 참여하는 평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유엔 체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죠? 네, 윌슨 대통령이 주도했던 국제연맹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다자주의 질서를 트럼프가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강대국 중심의 직접 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얄타 체제를 연상시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민자 추방 작전과 백신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국가 주권 회복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어요. 미국 사회의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며 인구 구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5% 성장은 일종의 체면치레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위기와 고령화라는 거대한 암초에 걸려 있어요. 역사적으로 인구 감소는 국력 쇠퇴의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중국이 내수 확대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 것도 결국 소비해줄 사람이 줄어드는 공포 때문이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압박하며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고전적인 통치 술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규제에 맞서 로봇과 AI 분야의 대규모 M&A 펀드를 조성하고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ID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립을 꾀하고 있네요. 이른바 신질적 생산력 전략이죠. 배터리 여권 제도는 유럽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건데 마치 과거 실크로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표준을 만들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중국은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어 살아남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허리펑 부총리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음 달 총선거가 치러지는데 식료품 소비세 0%라는 파격적인 공약이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과거 고이즈미 총리의 우체국 민영화 해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민에게 직접 신임을 묻는 도박을 던진 거죠. 특히 소비세 0% 공약은 일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포퓰리즘적 접근인데 잃어버린 30년을 지나며 이축된 가계 경제를 자극하려는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4.8조 엔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해 시장의 우려는 큽니다. 야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당해 중도개혁연합을 결성하며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군요. 일본 정치 지형이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자민당 연합 대 중도연합의 거대 양당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 우려로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고 기록적인 한파까지 예보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선거라고 명명했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최후의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과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자 마크롱 대통령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8세기 보스턴 차 사건이 미국 독립의 도화선이 됐다면 지금의 와인 관세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상징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규칙 없는 세상을 경고하며 유럽의 경제 주권을 강조했죠.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드골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의 주도권에 순응하지 않는 자주 외교의 전통이 깊습니다. 와인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프랑스의 자부심 그 자체이기에 200% 관세는 프랑스의 영혼을 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헌법 제49 3조를 발동하며 전국이 혼란스럽고 농민들은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5.8%에 달하는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야권은 불신임안으로 맞서고 있죠. 여기에 남미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까지 겹치면서 내후의 환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목격된 오로라가 장관이라지만 정작 프랑스 정치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폭풍전야입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위원회 합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네요. 화전 양면 전술의 전형입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러시아를 국제 질서의 한 축으로 다시 인정해주겠다는 유혹이지만 푸틴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의 타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에 강대국 간 밀약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벨라루스의 루카센코까지 위원회에 초대된 걸 보면 동유럽의 지정학적 판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려는 트럼프와 푸틴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산 적자가 GDP의 2.6%를 기록하며 압박을 받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산 LNG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유럽은 에너지라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러시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2억 유로라는 지출액이 이를 증명하죠. 한편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엑소시즘 경제가 유행한다는 웃지 못할 뉴스도 들립니다. 이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푸틴이 트럼프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2026년 세계 평화의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다보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중견국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크 카니는 중앙은행 총재 출신답게 아주 영리한 전략가입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붙어 있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가장 취약하죠. 그래서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지지하며 미국의 확장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는 19세기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던 캐나다의 전통적 외교 노선과 맥을 같이 합니다. 거대 강대국의 행포에 맞서 규범 중심의 질서를 지키려는 중견국들의 리더 자리를 자처한 셈입니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이민 수용 목표를 대폭 줄이고 자국 내 무역 장벽을 허무는 하나의 캐나다 경제법을 시행하는 등 내부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군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흔들리니 일단 내부 단속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이민자 수 축소는 주거난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트럼프식 반이민 정서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죠.
아시아와 중동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결국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이란은 지금 그야말로 붕괴 위기입니다. 리알화 가치가 역대 최저로 폭락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정권 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봅니다. 1달러에 140만 리알이라는 환율은 경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상황과 비슷하죠. 트럼프의 최대 압박은 단순히 경제 제재를 넘어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에까지 관세를 물리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통을 완전히 조이겠다는 겁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4,000명 넘게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고 지도부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수뇌부마저 탈출구를 찾는다는 건 체제의 내부 결속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관제 데모를 열며 버티고 있지만 굶주린 민심을 막기는 역부족이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란은 지금 폭발 직전의 압력솥과 같습니다. 중동의 지도자가 바뀐다면 그 파장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단 소식입니다. 내전이 발발한 지 1000일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아 상태에 처한 세계 최대의 인도적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한 국가의 인구 3분의 2가 구호를 기다리는 상황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참상입니다. 특히 수단은 금 생산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의 대부분이 밀수되어 전쟁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원의 저주가 내전을 지속시키는 연료가 되고 있는 거죠. 과거 아프리카의 혈액 다이아몬드와 판박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다르푸르에서의 전쟁 범죄를 경고했고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군 사이의 평화 로드맵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단 내전에 관심을 보이는 건 홍해의 지정학적 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이집트, UAE 등이 참여하는 쿼드 체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휴전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WFP의 자금 부족으로 당장 3월부터 식량 지원이 끊길 위기라 정치적 협상보다 시급한 건 수천만 명의 생존입니다. 인류의 양심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글로벌 단신입니다. 인도는 신임 BJP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UAE와 국방 에너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산 로켓 시스템을 아르메니아에 수출하며 무기 수출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트럼프의 미국, 시진핑의 중국 사이에서 가장 실속을 챙기는 나라입니다. UAE와의 협력은 중동 내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이고 로켓 수출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결실이죠. 냉전 시대 비동맹 운동의 리더였던 인도가 이제는 멀티 얼라이먼트, 즉 모두와 손잡으며 실익을 챙기는 영리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한국부터 수단까지 10개국의 긴박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의 눈 속에서는 중심을 잡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